의사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재벌과 결혼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차갑게 대했다. 반년 후 나는 입덧을 시작했고 남편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남녀 쌍둥이라고 축하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내 이름은 김서연. 올해 27세로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남들이 보기에 늘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유독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님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다. 내가 결혼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운명이 나에게 너무나 큰 장난을 친 것이었다. 2년 전 3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진단서를 들고 침통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김서연 씨, 검사 결과 난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 해도 성공률은 5% 미만입니다. 이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남자친구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그때 남자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것을 기억한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줄곧 손주를 기다리셨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그 시기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낮에는 회사에서 침착한 척했지만 밤에는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울었다. 부모님은 나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다. 그저 괜찮다며 아이를 못 낳으면 못 낳는 대로 우리가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고 몇 번이고 위로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며 엄마의 눈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중에는 친척과 친구들도 나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직접 거절하거나 180도 달라진 태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마음이 식고 절망에 빠졌다.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반년 전 엄마가 갑자기 흥분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상대가 있는데 재벌이고 이름은 이민준. 나보다 3살 많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조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 사람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도 못 낳잖아요. 야, 김서연. 그렇게 서둘러 거절하지 마. 내가 듣자 하니 이민준 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대. 집에서는 결혼을 재촉하는데 본인은 몸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대. 소개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고 그저 함께 의지하며 살 사람을 찾고 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재벌이라니. 세상에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엄마는 내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미 내일 만날 약속을 잡았어. 그냥 가서 보고 와. 설령 잘 안 된다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 민준 그 아이 내가 알아봤는데 인품도 좋고 아주 진중하대. 그 한량 같은 재벌들과는 달라. 엄마의 거듭된 설득에 나는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만남이 있던 날 나는 일부러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했다. 약속 장소는 분위기 좋은 카페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단정한 이목구비와 침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한 것처럼 과시하는 재벌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일어서서 웃으며 말했다. 자리에 앉자 처음에는 분위기가 다소 어색했다. 이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개하는 분이 제 상황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 몸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고 숨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사실 저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삶을 꾸려갈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든 없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그 후로 우리는 대화를 아주 잘 이어갔다. 일 이야기부터 취미,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놀랍게도 공통점이 많았다. 헤어질 때 이민준이 말했다. 김서연 씨,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한동안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준처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인품까지 좋은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후로 이민준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진중하고 다정했다. 다른 남자들처럼 달콤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를 배려해 주었다. 내가 아침을 거르는 것을 알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챙겨주었고 퇴근이 늦으면 차로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힘들어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3달 정도 사귄 후 이민주는 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저녁,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로 나를 데려가서 소박한 반지를 내밀며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불꽃 같은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 너를 잘 아끼고 보살펴줄 것을 약속할게. 우리 함께 의지하며 살자.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내 눈가가 뜨거워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럴게요. 결혼이 결정된 후 나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기대감은 마침내 나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불안감은 이민준의 가족들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개의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민준은 내 걱정을 눈치챈 듯 말했다. 서연아, 걱정 마. 내가 이미 부모님께 네 상황을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셨지만 결국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 우리 엄마는 말이 좀 많으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민준의 집안은 정말 부유했고 고급 빌라와 고급차, 수많은 하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결혼식 내내 나는 그의 가족들의 태도가 다소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 박선영 씨는 나를 보는 눈빛에 늘 심사와 불만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나를 보는 눈빛에 늘 심사와 불만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퇴근 때도 형식적으로 술을 한 모금만 마셨을 뿐 나에게 축의금 봉투를 주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아직 마음을 못 여신 거야. 신혼 첫날 밤 마지막 하객들을 배웅하고 나와 이민주는 그의 고급 빌라로 돌아왔다. 빌라는 매우 크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나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민주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집이야. 서연아, 오늘 고생 많았어. 엄마 일은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리가 잘 지내면 어머니도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은근한 불안감이 있었다. 이런 집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나는 아이도 낳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민준이 나에게 잘 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시어머니 일은 내가 좀 더 인내하면 분명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고난의 싹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후로 시어머니 박선영 씨는 나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대했다. 그녀의 비아냥거림과 차가운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번 나를 찔렀고 나는 이른바 집이라는 곳에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다. 이민준의 집에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나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빌라에는 나와 이민준 외에 시어머니 박선영 씨,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 이수민이
함께 살았다. 이민주는 평소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나와 시어머니, 시누이 셋이서 보냈다. 시어머니 박선영 씨는 매일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났다. 나는 막 시집 왔으니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따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매번 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상에 올리면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 죽은 너무 묽어서 어떻게 마셔? 라고 말하거나 계란 프라이가 너무 익었다며 도무지 입맛이 없어. 라고 트집을 잡았다.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그저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누이 이수미는 엄마와 한통속이었다. 집안의 막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 어떤 때는 과일을 씻어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택배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심지어 내게 자기 방을 정리해달라고까지 했다. 한 번은 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녀가 더러운 옷더미를 내 앞에 던지며 말했다. 새언니, 이것들은 세탁기로 빨아도 괜찮아. 세탁기로 빨면 옷이 상하니까. 세탁기로 빨면 옷이 상하니까. 손빨래로 해야 해. 나는 그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새언니가 내 옷 안 빨아준대. 박선영 씨는 즉시 부엌에서 나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김서연, 네가 시누이 옷 좀 빨아주는 게 뭐가 어때? 집에서 돈 벌러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게다가 너는 아이도 못 낳잖아. 집에서 살림이라도 더 하는 게 이 집에 기여하는 거 아니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5글자는 마치 바늘처럼 매번 정확히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꽉 쥐고 눈물을 꽉 쥐고 눈물을 꽉 쥐고 눈물을 꼭 쥐고 어머니, 제가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민이가 자기 옷은 자기가 빨 수 있잖아요. 박선영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수민이는 우리 이씨 집안의 공주님이야. 언제부터 자기 옷을 직접 팔았다고? 네가 시집 왔으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우리 씨 집안은 너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저 네가 분수를 알고 능력껏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매일 빈둥거리면서 남들이 흠잡을 일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새언니는 우리 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하기 싫으면 우리 집에서 무슨 쓸모가 있어?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집안에서 나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이민준이 돌아오자 나는 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위로했다. 서연아,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줬네. 엄마랑 수민이가 너무 버릇없이 자라서 그래. 내가 그들에게 말해서 앞으로는 너에게 그렇게 못하게 할게. 그는 정말 박선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과는 역효과였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 씨는 내 앞에서 이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도 김서연을 너무 감싸지 마. 여자가 아이도 못 낳으면서 몇 마디 듣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이씨 집안이 걔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만 해도 충분히 관대한 거야. 이민준이 또 뭐라고 말하려 하자 박선영 씨는 그를 바로 가로막았다. 됐어. 그만 말해. 회사 일도 많은데 어서 출근해. 이민준이 나간 후 박선영 씨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김서연, 내가 말하는데 이 집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법이야. 네가 감히 민준 앞에서 또 고자질했다가는 너의 앞날을 더 힘들게 할 거야. 그 후로 그들은 더욱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박선영 씨는 일부러 친척들 앞에서 내가 철이 없고 집안일을 못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내가 아이를 못한다고 말했고 한 번은 집에 친척들이 왔을 때 박선영 씨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처음에는 이 결혼 반대했지만 민준이가 기어이 김서연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모자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제가 정말 애간장이 녹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이 숨막히는 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민준이 나에게 잘해주던 모습과 부모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떠올리며 이 수미는 더욱 심했다. 자주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일부러 그들 앞에서 내 험담을 했다. 한 번은 그녀의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새언니, 이민준 오빠랑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어요? 내가 채말하기도 전에 이수민이 먼저 나서서 말했다. 걔는 아이를 못 낳아. 우리 오빠가 너무 착해서 이혼 안 하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쫓아냈을 거야.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놀라움과 격려를 돌곡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잦자마자 다른 전해철은 모두 놀라움과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들은 마치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그들은 나에게 이토록 심하게 구는 걸까? 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나의 노력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괴롭히고 모욕할 뿐이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39도까지 열이 나 온몸이 축 늘어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민주는 집에 없었고 나는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고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박선영 씨는 나를 보고도 걱정하기는커녕 말했다. 뭘 꾸며대? 겨우 감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 얼른 부엌이나 치워. 이따가 손님 올 거야. 나는 그때 너무 어지러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열이 나요. 수민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수민이는 바빠서 너 돌볼 시간 없어. 박선영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서 일이나 해. 중요한 일 방해하지 말고. 네가 이 정도 일도 못하면 우리 씨 집안이 너를 며느리로 들여서 뭘 하겠니? 나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마음속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후회했다. 이민준과 결혼하기로 했던 것을, 이 따뜻함 없는 집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후회했다. 내가 거의 버틸 수 없을 때쯤 이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는 서둘러 다가와 내 이마를 짚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왜 이렇게 열이 심해? 서연아, 어서 병원에 가자. 박선영 씨가 옆에서 말했다. 박선영 씨가 옆에서 말했다. 해열제서 말했다. 뭘 그렇게 호들갑 떨어? 해열제 좀 먹으면 되지. 무슨 병원이야. 돈 낭비하게. 이민주는 처음으로 박선영 씨에게 화를 냈다. 엄마, 열이 39도까지 나는데 어떻게 병원에 안 돼? 어떻게 병원에 안 돼? 차 안에서 이민주는 알스러운 듯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널 잘 지켜주지 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너와 함께하고 그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 나아졌다. 어쩌면 이 집안에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민주는 나를 잘 쉬게 한 다음 다시 박선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매우 단호했다. 박선영 씨와 이수민에게 다시 나를 괴롭히면 나를 데리고 따로 나가 살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박선영 씨는 못마땅해 했지만 정말 이민준이 나가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민준은 집안의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들은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더 이상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비아냥거림은 여전했다. 나는 그들이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낼 뿐이었다. 그저 평온하게 지내고 싶었고 이민준이 계속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랐으며 언젠가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이 또다시 나에게 거대한 놀라움을 안겨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놀라움은 나의 운명을 바꾼 것은 물론 이씨 집안에서의 나의 위치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모든 것은 반년 후 시작된 그 입덧에서부터였다. 결혼 반년 후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기름 냄새가 풍겨왔고 나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었다. 예전에도 위장이 불편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한 적은 없었다. 나는 어젯밤 잠을 설쳤고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입을 헹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이런 메스꺼움이 점점 더 자주 찾아왔다. 밥을 먹을 때 기름진 음식을 보면 토할 것 같았고 향수 냄새나 세탁세제 냄새를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왔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혹시 위장에 문제가 생긴 걸까? 마침 이민준이 며칠간 바쁘지 않아 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며칠째 계속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요.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시간 내서 병원에 가볼까요? 이민준은 걱정스럽게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혹시 뭘 잘못 먹었나? 그래, 내일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이 말을 지나가던 박선영 씨가 들었다.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다. 무슨 위장이 안 좋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괜한 트집 잡는 거지. 엄살 피우기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매일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정말 유난도 가지가지다. 나는 속이 상해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어머니, 저 정말 아파요. 어머니, 저 정말 아파요.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박선영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박선영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너 민준이가 너를 안쓰러워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핑계대고 게으름 피우는 거지? 이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엄마, 서윤이가 정말 아파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안심할 수 있죠. 집안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이 몸이 가장 중요해요. 박선영 씨는 못마땅해하며 말했다. 네가 너무 걔를 감싸는 거야. 걔 같은 쓸모없는 계집애가 뭘 그렇게 귀하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쓸모없는 계집애가 뭘 그렇게 귀하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쓸모없는 계집애라는 몇 글자는 칼처럼 내 심장을 받을 권리도 악을 세게 찔렀다. 나는 눈물을 꾹 참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왜 그녀의 눈에는 내가 이토록 하찮은 존재인자. 이민준이 뒤따라 방으로 들어와 나를 위로했다. 서연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생각 없이 말하는 거지. 내일 우리는 꼭 병원에 가자.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주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박선영 씨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따라왔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도대체 무슨 병인지, 정말 아픈 척하는 건 아닌지. 병원에 도착해 소화기내과에 접수했다. 의사는 내 증상을 묻고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선영 씨는 옆에 앉아 끊임없이 불평했다. 내가 말했지. 분명 아무것도 아닐 거야. 시간 낭비, 돈 낭비야. 민준아, 너는 매일 걔한테 속아서 허우적거리는구나. 정말 바보 같아.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번 불편함은 이전의 위장 문제와는 다른 것 같았다. 잠시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준 씨 부인. 위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임신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요? 이민준과 나는 동시에 멍해졌다. 우리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나? 어떻게 임신할 수 있지?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네, 이미 임신 6주입니다. 이전 병력을 보니 난소 기능 저하 문제가 있으셨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민주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흥분해서 나를 안았다. 목소리까지 떨렸다. 서연아, 아이가 생겼어. 우리 정말 아이가 생겼어. 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수년간의 아쉬움과 억울함이 이 순간 모두 사라졌다. 평생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이야. 하지만 옆에 있던 박선영 씨의 안색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걸어가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얘는 아이를 못 낳아요. 2년 전에도 의사가 진단하기를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분명 보고서를 잘못 보신 거예요. 의사는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검사 결과는 틀릴 리 없습니다. 이민준 씨 부인께서는 분명히 임신하셨습니다. 이전 진단은 확률 문제였을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몸이 회복된 후 자연 임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박선영 씨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김서연, 솔직히 말해봐. 이 아이 네 아이 아니지? 너 혹시 민준이 몰래 딴 남자 만났어? 그녀의 말은 마치 한 바가지의 얼음물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기쁨 속에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가 나를 기뻐해 주기는커녕 이렇게 악독한 말로 나를 모욕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민주는 즉시 나를 보호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선영 씨에게 말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짓 할 리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자연 임신이라고 했잖아요. 박선영 씨는 끈질기게 말했다. 민준아, 네가 너무 순진한 거야. 걔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사실인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건 너무 기가 막히잖아. 너 걔한테 속으면 안 돼. 의사는 옆에서 말했다. 부인,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지만 검사 결과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검사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검사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초음파 검사를 했고, 좋아요. 다시 한번 검사하죠. 엄마가 얼마나 어이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게 해드릴게요. 나는 정말 임신했고, 게다가 태아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새로운 검사 결과를 들고 박선영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늘 싫어했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정말 임신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민주는 그녀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믿으시겠죠? 서연이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 씨 집안의 경사예요. 앞으로 서연이에게 함부로 말했다. 박선영 씨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앙칼지게 노려보고는 돌아섰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통쾌함이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민주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줬네. 이제 내가 있으니 다시는 아무도 너와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임신한 이 순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는 용감하게 맞서 나 자신과 내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이민주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고 시시때때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아직 납작한 아랫배를 만지며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기쁜 것은 내가 정말 임신을 했고 곧 엄마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불안한 것은 시어머니 박선영 씨의 악다. 그 태도와 악독한 말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이민준이 말한 것처럼 나를 들이맨준이 말한 것처럼 집에 도착하니 이수민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오빠 왔어? 엄마는? 같이 병원 안 갔어? 이민준은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앉아서 쉬어. 내가 따뜻한 물 가져다 줄게. 그가 가자 이수민이 다가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새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아픈 척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는데. 새언니는 그저 오빠가 자기 불쌍하게 여기게만 했어. 임신했다고? 이수민은 세상에 둘도 없는 웃기는 이야기를 들은 듯 크게 웃었다. 새언니, 농담하지 마. 새언니는 아이 못 낳잖아?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혹시 우리 집에 계속 있으려고 일부러 꾸며낸 거지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위층에 있던 박선영 씨도 분명 들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영 씨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나를 보며 말했다. 김서연,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의사가 분명히 잘못 본 거야. 너는 절대 임신할 수 없어. 어머니, 의사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저희 2번이나 검사했고 결과는 모두 똑같아요. 나는 검사 보고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초음파 검사 결과지예요.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박선영 씨는 검사 보고서를 낚아채 한참을 보더니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늘 싫어했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정말 임신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민준이 따뜻한 물을 들고 다가오다 이 광경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수민아, 서연이가 임신한 건 사실이야. 좀 조심할 수 없어? 지금 임산부라서 잘 쉬어야 하고 자극받으면 안 돼. 이수민이 또 뭐라고 말하려 하자 박선영 씨가 갑자기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 전의 분노와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임신했다니 그럼 잘 쉬어야지. 앞으로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녀의 태도, 변화가 너무 빨라 나는 미처 반응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악담을 퍼붓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잘 해주다니. 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그녀의 친절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이민준도 조금 놀란 듯했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좋아요. 서연이가 지금 임신 중이니 잘 보살펴야 해요. 입덧 때문에 너무 기름진 것은 못 먹어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많이 해주세요. 알았다. 박선영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서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우리 손주들 맛있는 거 해줘야지. 보양 좀 해야겠어. 이수민도 따라 변했다. 내 옆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새언니,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새언니가 우리 이씨의 집안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우리 집안의 경사야. 뭐 먹고 싶은 거나 마시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으면 뭐든지 말해. 그들 모녀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예전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는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괴롭힘과 모욕을 주더니 이제 내가 임신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어 나에게 온갖 아첨을 하다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뱃속의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위선을 들추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임신 중이니 이를 더 키우는 것보다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았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 태교를 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로 박선영 씨는 정말 많이 변했다. 매일 아침 영양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점심과 저녁에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보양식을 끓여주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고 설거지조차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먼저 나서서 내 방을 청소해 주기도 했다. 이수민도 많이 자제했다.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과일이나 간식을 사다 주었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비록 그들이 그저 나에게 잘 보여서 내 뱃속의 아이가 나중에 그들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한 번은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무심코 말했는데 박선영 씨는 즉시 마트에 가서 딸기 한 상자를 사왔다. 그리고 직접 깨끗하게 씻어 내 손에 건네주며 말했다. 서연아, 어서 먹어봐. 이 딸기 정말 싱싱해. 과일 많이 먹으면 아기한테 좋아. 이수민도 옆에서 말했다. 새언니,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사다 줄게. 지금 새언니는 우리 집안의 특별보호 대상이야. 새언니랑 아기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안 돼. 그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이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모두 내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이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모두 내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민주는 내 속마음을 알아챈 듯 몰래 나를 위로했다. 서연아, 그들이 진심이든 가식이든 상관없어. 지금 너와 아이를 잘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네 편에 서서 너에게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민준이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결국 박선영 씨의 아들이었다. 어떤 일은 그도 너무 지나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신 3개월째 이민주는 나를 데리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지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민준 씨, 부인 축하드립니다. 남녀 쌍둥이입니다. 또 아기 모두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남녀 쌍둥이라고요? 이민준과 나는 모두 깜짝 놀라 동시에 말했다.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금상첨화네요. 이민주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를 꽉 안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서연아, 우리 정말 행복해. 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원래 아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산부인과 검사 보고서를 들고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박선영 씨와 이수미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다가와 물었다. 어때? 검진 잘 받았어? 아기는 건강해? 이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수민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서연이가 남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두 아기 모두 아주 건강해요. 남녀 쌍둥이라고? 박선영 씨와 이수미는 모두 멍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잠시 후 박선영 씨는 정신을 차리고는 환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흥분해서 말했다. 남녀 쌍둥이라니 정말 잘됐다. 우리 이씨 집안에 복이 들어왔구나. 서연아, 네가 정말 우리 이씨 집안에 큰 경사를 가져다 줬구나. 이수민도 흥분해서 말했다. 와, 남녀 쌍둥이라니. 나에게 조카랑 조카딸이 생기다니. 너무 좋다. 새언니 정말 대단해. 그들 모녀의 환희에 참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 남녀 쌍둥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평범한 아이 하나를 임신했다면 그들도 기뻐했겠지만 결코 이 정도로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선영 씨의 태도는 더욱 극진해졌다.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나를 데리고 산책을 가자며 산책이 순산에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특별히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여 나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전담하게 했다. 이수민도 자주 나와 함께하며 임신 중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많은 아기용품을 사다 주며 자기 조카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나에게 아주 잘해주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경계심이 있었다. 나는 이런 친절이 내 뱃속의 아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지금 아첨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 나를 괴롭히고 모욕했던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 태교를 하고 두 아기의 탄생을 기다릴 뿐이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씨 집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다. 이 비밀은 이민준에 대한 나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와 박선영 씨, 이수민 사이의 갈등을 다시 폭발시켰다. 남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안 후로 박선영 씨는 나를 극진히 보살폈다.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유난을 떨었다. 매일 아침 5시가 넘으면 일어나 나에게 제비집 요리를 끓여주었고 오전과 오후에는 각종 보양식을 억지로 먹였다. 심지어 산책을 나갈 때도 내 팔을 꽉 잡고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했다. 이수민도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며 어떤 때는 다리를 주물러주고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입으로는 새언니라고 살갑게 부르며 나중에는 자기 조카들에게 최고의 고모가 되겠다고 늘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익숙해졌다. 그들이 진심이든 가식이든 적어도 나는 지금 편안하게 태교를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임신 4개월이 넘어가자 내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왔다. 이민주는 내가 안쓰러워 회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하게 태교에 전념하라고 했다.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박선영 씨나 이수민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전부였으니 여유로운 나날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집에서 심심해서 이민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러 갔다. 이민준의 서재에는 평소에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박선영 씨나 이수민도 그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열려있는 서랍을 보았다. 그 안에는 문서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원래 그의 물건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연히 이민준의 이름이 적힌 병원 검사 보고서 한 장을 호기심에 이끌려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보고서 날짜는 3년 전이었고 그 위에 적힌 진단 결과는 나를 순간 멍하게 만들었다. 검사 결과 이민준 씨의 생식 기능은 정상이며 불임자녀는 없습니다. 생식 기능 정상, 불임자녀 없음. 나는 이 글자들을 반복해서 보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이민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는 몸 때문에 계속 결혼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 보고서를 든 내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마음속은 오미자 병을 엎지른 듯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왜 그는 나를 속인 거지? 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거짓말한 거지? 바로 그때 나는 서랍 안에서 수첩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민준의 속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첩을 펼쳐보니 그 내용은 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수첩에는 3년 전 이민준의 부모님이 그에게 중매를 서주셨는데 상대는 부잣집 아가씨였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민준은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열을 낳을 수 없다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낳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낳을 수 없다고 그 후로 그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결혼을 재촉하며 일시 집안의 대를 이어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 소개팅 상대들이 모두 이씨 집안의 돈을 보고 오는 것이지 진심으로 그와 함께 삶을 꾸려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중에 소개하는 사람이 나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사람이 아주 진중하고 착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썼다. 김서연은 좋은 사람이다. 온화하고 착하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녀가 일시 집안의 돈을 보고 오는 것인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녀가 내가 늘 찾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글을 보니 나는 화가 나면서도 억울했다.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소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저 집안에서 주선하는 결혼을 거절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력을 주지 않을 아내를 찾기 위해 이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그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친척과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가. 그런데 그는 나의 고통을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삼은 것이었다. 나는 보고서와 수첩을 들고 온몸을 떨며 사제를 나왔다. 당장 이민준을 찾아가 왜 나를 속였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거실로 가보니 박선영 씨와 이수민이 밖에서 돌아와 있었다. 박선영 씨는 내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안색이 살짝 변하며 물었다. 김서연, 네 손에 든 게 뭐야?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 나는 그녀를 보았고 이수민을 보았다. 마음속의 억울함과 큰 순간에 폭발했다. 나는 손에 든 검사 보고서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수민아, 이민준의 3년 전 검사 보고서요. 그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나를 속인 거예요.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박선영 씨와 이수민은 보고서를 보고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수민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리 오빠는 분명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가 세연이를 속인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인 거야.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3년 전에 집안에서 주선하는 결혼을 거절하려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결혼했어요. 나를 뭘로 본 거예요? 그는 내 고통을 자신의 핑계로 삼은 거예요. 박선영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서둘러 말했다. 김서연, 진정해. 아마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민준이가 일부러 너를 속인 게 아닐 거야. 분명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정? 그의 사정이라는 게 남의 고통을 갖고 가는 발판이라는 건가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처음부터 이민준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에게 숨기신 건가요? 박선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나는 몰랐어. 나도 이 일은 처음 알았어.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문득 이민준과 내가 결혼했을 때 박선영 씨가 처음에는 다소 못마땅해 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온갖 트집을 잡았을 뿐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는 분명 이민준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씨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걱정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괴롭힐 핑계를 찾았던 것이다. 이수민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박선영 씨를 보며 말했다. 엄마, 혹시 엄마는 오빠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해줬어? 왜 새언니를 속이게 했어? 박선영 씨는 이수민을 노려보며 말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김서연, 설령 민준이가 예전에 너를 속였다고 해도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금 네가 남녀 쌍둥이를 임신한 게 가장 중요해. 더 이상 옛날 일을 따지지 말고 태교에 전념하는 게 우선이야.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마음속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나를 속였고 어머니들도 나를 속였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뭘까요? 바로 그때 이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내 손이 들린 자신의 검사 보고서를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건데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민준, 왜 나를 속였어요? 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나를 바보처럼 가지고 논 건가요? 이민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일부러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너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너를 사랑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 진실을 말하면 네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거짓말로 나를 속인 거예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요. 내가 우리 결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잖아요. 박선용 씨가 옆에서 말했다. 김서연, 민준이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해. 지금 네가 우리 이씨 집안의 남녀 쌍둥이를 임신했으니 앞으로 우리 이씨 집안의 경사야. 옛날 일은 그냥 잊고 더 이상 소연 피우지 마. 남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돼. 나는 그녀를 보았다. 어머니들은 나를 속이고서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세요. 이게 가장 큰 웃음거리예요. 이민준, 지금 당신에게 물을게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아, 처음에는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너와 함께 있으면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됐어. 너의 온화함과 친절함, 그리고 네가 진중한 것이 좋았어. 너를 속인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의 죄책감 가득한 눈빛을 보며 그리고 뱃속의 두 아기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순식간에 약해졌다. 나는 정말 이민준을 사랑했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겼다. 게다가 아기들이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완전한 가정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의 거짓말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이민준을 보며 말했다. 이민준, 지금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말을 마친 후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대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흘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 밖에서는 이민준과 박선영 씨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박선영 씨는 이민준에게 이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나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꾸짖었다. 이민준은 끊임없이 사과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뱃속의 아기들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상처받았네. 엄마가 꼭 너희들을 지켜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선영 씨는 내가 이민준을 용서하게 하려고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 방법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방에서 오후 내내 머물렀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이민준의 거짓말은 마치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박혀 꼽히지 않았다. 나는 이 관계와 뱃속의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의 기만을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이민준이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나는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저녁 무렵 박선영 씨가 닭곰탕 한 그릇을 들고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닭곰탕 끓여왔어. 좀 마셔.
아기한테 좋아.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배 안 고파요. 가져가세요. 엄마가 네 마음이 억울한 거 알아. 박서영 씨는 문 밖에서 한숨을 쉬었다. 민준 그 아이도 한숨을 쉬었다. 민준 그 아이도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를 속인 거야.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엄마, 이건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그는 나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계속 나를 속였어요. 나는 이 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 밖은 잠시 침묵했다. 박선영 씨가 다시 말했다. 닭곰탕 문 앞에 뒀으니 꼭 마셔. 식으면 맛없어져. 식으면 날아지는 것을 듣고서야 나는 일어나 문을 열고 닭곰탕을 들고 들어왔다. 닭곰탕을 들고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울었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피곤하면 잘 쉬어. 엄마가 말했다.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서연아,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 서연아, 네가 억울한 거 알지만 민준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나랑 잘 살고 싶어 해. 엄마, 그는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그를 두둔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두둔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속인 건 잘못된 일인 거 알지만 일이 이미 이렇게 됐잖아. 일이 이미 이렇게 됐잖아. 네가 지금 남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일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잖아. 아기들은 아빠 없이 자랄 수 없고 아기들은 아빠 없이 자랄 수 없고 너도 다시 상처받으면 안 돼. 민준이가 이미 잘못을 뉘우쳤고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내 마음속의 걸림돌은 여전히 넘을 수 없었다. 서연아, 네 마음이 힘든 거 알아. 엄마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평소에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해봐. 늘 너를 먼저 생각하고 아껴줬잖아. 이번에도 한순간의 어리석음이었을 뿐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잘 살아. 아기들이 태어나면 네 식구가 얼마나 행복하니? 전화를 끊자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민주는 엄마를 시켜 나를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 다른 사람들도 동원하니라. 그는 가족의 정으로 나를 얽매어 어쩔 수 없이 그를 용서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저녁에 이민준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고 너의 고통을 나의 핑계로 삼지 말았어야 했어. 문 좀 열어줘. 우리 잘 이야기해보자. 응?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이민주는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눈이 붉게 충혈되어 매우 지쳐 보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지만 서윤아, 그는 나를 보며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걸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와 잘 살고 싶어. 너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기회여. 나는 그를 보았다. 이민준, 당신이 그때 나를 속일 때 오늘을 생각했나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했나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내 마음의 고통을 당신이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고통을 현실을 회피하는 도구로 삼았잖아요. 알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민주는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 자신만 생각하고 너의 감정은 고려하지 못했어. 나중에 너를 사랑하게 된 후로는 계속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 네가 나를 떠날까 말까봐 두려웠어. 나는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이 가정이 없이는 안 돼. 내가 당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계속 나를 속인 거예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민준,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은 오직 자신의 감정만 고려하고 나를 생각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때 박선영 씨와 이수민도 다가왔다. 박선영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민준이가 이미 잘못을 뉘우쳤으니 용서해줘. 부부 사이에 싸우고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남녀 쌍둥이를 임신했으니, 몸 상함이라 임신했으니. 이수민도 말했다. 새언니, 오빠가 정말 잘못을 뉘우쳤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 이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앞으로 새언니에게 잘해주고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 그들 가족 모두가 이민준을 위해 애원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들 모두 내가 이민준을 용서하고 이 가정이 온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걸린 돌은 정말 넘기 어려웠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이민준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의 진심을 봐야겠어요. 당신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겠어요. 이민준은 즉시 말했다. 나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게. 좋아요.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과거 거짓말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 명의의 재산 절반을 내 명의로 이전해서 당신이 나를 속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줘야 해요. 또한 앞으로 집안일은 반드시 나와 상의해야 하고 더 이상 나에게 숨기지 말아야 해요. 이민준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좋아. 다 그렇게 할게. 내일 당장 가족 모임을 열어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너에게 사과할게. 재산은 내일 당장 명의 이전 절차 밟을게.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꼭 너와 상의하고 다시는 너에게 숨기지 않을게. 박선영 씨와 이수민은 모두 멍해졌다. 내가 이렇게 가혹한 조건을 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박선영 씨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이민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민준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 풀렸다. 어쩌면 그는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보상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앞으로 당신의 행동을 지켜볼게요. 만약 앞으로 또다시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당신을 떠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떠날 거예요. 이민준이 말했다. 알았어. 절대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견할 거예요. 그날 밤 이민준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한다며 내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면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겠다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민준은 정말 말한 대로 행동했다. 그는 먼저 재산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절반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절반을 모두 내 명의로 된 재산 절반을 모두 네 명의로 이전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불러 가족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서 이민준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과거에 자신이 아이를 낳았어. 너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고 너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어.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너와 아이들을 잘 보살펴줄게. 다시는 너를 속이지 않고 다시는 너에게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 나를 용서해줘. 친척들은 모두 깜짝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박선영 씨의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억지로 말했다. 이 일은 정말 민준이가 잘못했어. 김서연 용서해줘. 앞으로는 분명 달라질 거야. 나는 이민준을 보았다. 내 마음속의 화는 조금 가라앉았다. 그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니 그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이민주는 흥분해서 말했다. 기억할게.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 그 후로 이민주는 나에게 더욱 잘해줬다. 매일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나와 함께했고 나를 마사지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심지어는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했다. 박선영 씨와 이수민도 더 이상 예전처럼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나에게 더욱 공손해졌다. 날들은 다시 평온해진 듯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 음모는 박선영 씨가 꾸민 것이었다. 이민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산을 명예 이전한 후 집안은 정말 많이 안정되었다. 이민준은 매일 칼같이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고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심지어 밤에 내가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먼저 나서서 가져다 주며 내가 혹시라도 힘들까가 노심초사했다. 박선영 씨는 나를 조상 모시듯 극진히 대했다. 매일 다른 종류의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특별히 사람을 시켜 시골에서 토종닭과 달걀을 사와서는 도시것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수민도 모든 성질을 죽였다. 주말에는 먼저 나서서 나와 함께 유아용품점에 가서 아기용품을 골라주었고 입으로는 조카딸을 달고 다니며 지극히 살갑게 대했다. 이민준의 진심 어린 보상과 뱃속 아기들의 태동 속에서 내 마음속에 걸린 돌은 서서히 풀려갔다. 나는 과거의 경계심을 버리고 나며 쌍둥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네 식구의 행복한 삶을 기대했다. 임신 6개월이 넘어가자 내 배는 이미 많이 불려왔고 행동도 다소 둔해졌다. 박선영 씨는 집에 있는 산후도우미가 전문적이지 않다며 특별히 고향에서 임산부와 신생아를 아주 잘 돌본다는 먼 친척 김미석 아주머니를 모셔와 나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전담하게 했다. 김미숙 아주머니는 소박해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일도 부지런히 했다. 매일 나에게 몸을 닦아주고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으며 고향 이야기를 해주며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어느 날 오후 김미숙 아주머니가 나에게 대추와 은이버섯탕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 제가 특별히 끓인 거예요. 혈액 보충에 좋고 아기한테도 좋아요. 어서 따뜻할 때 드세요. 나는 국그릇을 받아들었고 은은한 단연을 맡으며 별다른 생각 없이 마셨다. 하지만 두 모금쯤 마시자마자 배가 은근히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가벼운 진통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기가 움직이거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누워서 잠시 쉬었다. 김미숙 아주머니는 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릴게요. 박선영 씨가 곧장 달려왔다. 내가 아파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그녀도 당황하며 서둘러 말했다. 어서 민준이한테 전화해.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가게. 이민준은 전화를 받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왔다. 나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나는 너무 아파 온몸이 떨렸고 이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여보, 아기 괜찮을까? 딸기 괜찮을까? 이민준은 안쓰러운 듯 말했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우리 곧 병원에 도착해.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즉시 나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민준 씨 부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인께 조산의 징후가 있고 체내에서 미량의 유도분만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오셔서 그렇지. 두 아기 모두 위험할 뻔했습니다. 유도분만제요. 이민준과 나는 모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유도분만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의사가 말했다. 이 유도분만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출처불명의 것입니다.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최근에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나 다른 사람이 준 것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김미숙 아주머니가 나에게 끓여준 대추와 은이버섯탕, 그리고 며칠 동안 그녀가 준비해준 각종 보양식들이 떠올랐다. 설마 김미숙 아주머니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소박해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이민준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이 일을 밝혀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민준 씨 부인께 태아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이민준은 나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한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서연아, 알아냈어. 김미숙 아주머니가 그랬어. 그녀가 인정했어. 우리 엄마가 시킨 거래.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왜? 왜 그녀가 그랬을까? 나는 지금 그녀의 친손녀를 임신하고 있잖아. 이민주는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말하기를 네가 빨리 아기를 낳게 해서 네가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너를 속인 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재산 문제도 언급하지 않게 하려고 했대. 아기들이 태어나면 내가 일시 집안에 안심하고 머물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겨우 그 이유 때문에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내가 일시 집안에 안심하고 머물게 하려고 이런 수단을 써서 나와 아기들을 죽일 뻔했다니. 만약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가정은 온전할 수 있었을까? 나는 마침내 박선영 씨가 이전에 나에게 구였던 모든 친절과 아참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었고 나와 아기들을 진심으로 걱정한 적도 없었다. 그녀가 걱정한 것은 오직 이씨 집안의 체면, 이씨 집안의 재산, 그리고 내가 이씨 집안의 순종적인 출산 도구로 남아있기를 바랐던 것뿐이었다. 이민주는 전화 너머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또 우리 엄마 때문에 너에게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 김미숙 아주머니를 쫓아낼게. 우리 엄마도 잘 교육시킬게. 너는 병원에서 몸 잘 보살피고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마.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는 병산에 기대어 있었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마침내 인정받았고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니. 박선영 씨의 마음이 이토록 악독할 줄이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와 아기들의 목숨까지 해치하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이 박선영 씨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박선영 씨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짓을 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한순간의 어리석음? 나는 그녀를 보았다. 마음속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다. 어머니, 아세요? 저는 아기들을 잃을 뻔했어요. 만약 아기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었고 아기들을 진심으로 걱정한 적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한 것은 오직 이씨 집안의 체면과 재산뿐이었어요. 이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엄마, 너무 심했어요. 사연이가 임신한 건 엄마의 친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만약 아기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제가 어떻게 사연이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선영 씨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조급했고 서연이가 아기를 낳은 후에 너를 떠나서 재산 절반을 가져갈까봐 너무 두려웠어. 민준아, 서연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안 나올게. 용서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괴롭히고 모욕했을 때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기를 해치려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민준, 지금은 저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이민준은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 울고 있는 박선영 씨를 보더니 결국 박선영 씨에게 말했다. 엄마, 먼저 돌아가세요. 서연이가 쉬어야 해요.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해요. 박선영 씨는 또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민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결국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박선영 씨가 떠난 후 이민준은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네. 걱정 마. 내가 꼭 너에게 보상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그가 너와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게. 나는 그를 보았다. 눈물이 다시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여보, 나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 당신 엄마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아기들을 낳고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왜 그녀는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이민주는 안쓰러운 듯 나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 내가 너와 아기들을 잘 지켜줄게. 다시는 너에게 어떤 상처도 받게 하지 않을게. 나 이미 결정했어. 네가 태어나면 우리 이사 나가서 살자.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만의 삶을 살자. 이사 나가서 살자고요. 나는 멍해졌다. 이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집을 알아봤어. 환경도 좋고 태교하고 아기들 돌보기에 아주 적합해. 우리 이사 나가서 안 보면 마음도 편하잖아. 그렇게 하면 너도 편안하게 몸 보살필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아기들을 보러 오고 싶으면 반드시 너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다고. 어쩌면 이사 나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박선영 씨에게서 멀리 떨어져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가 편안하게 태교를 하고 아기들에게 평온한 성장 환경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지난 후 내 몸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의사는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도 좋다고 말했다. 퇴원하는 날 이민주는 나를 바로 그가 새로 산 집으로 데려갔다. 새 집은 매우 넓고 따뜻하게 잘 꾸며져 있었고 햇볕을 쬐기 좋은 큰 베란다도 있었다. 이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앞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는 안심하고 아기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이 새로운 집을 보며 기대감에 가득 찼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박선영 씨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내 부모님을 찾아가 부모님에게 나를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려 했고 나에 대한 온갖 첨담을 늘어놓았다. 새 집에서의 날들은 평온하고 편안했다. 이민주는 전문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여 나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극진히 돌보게 했다. 그 자신도 불필요한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에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육아 서적을 읽어주고 뱃속 아기들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의 먹구름은 서서히 걷혔다. 어떤 때는 불룩한 배를 만지며 두 작은 생명이 태동을 느끼면 이전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이 이 어렵게 찾아온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영 씨에 의해 깨졌다. 그날 오후 내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산후 도우미가 갑자기 다가와 말했다. 사모님, 아래층의 어르신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사모님의 부모님이라고 하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갑자기 오셨지? 나는 서둘러 산후 도우미에게 그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 부모님은 들어서자마자 안색이 좋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그들을 앉히고 물을 따라주었다. 엄마 아빠 왜 오셨어요? 미리 말씀도 없이?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나를 한번 보더니 말을 아꼈다.
아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아, 너 이민준 엄마랑 싸웠니?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네 얘기를 많이 했어. 역시 박선영 씨가 꾸민 짓이었다. 나는 마음이 가라앉으며 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가 지금 임신했다고 해서 유난을 떨고 아주 아나무인이 됐다고 했어. 엄마가 말했다. 네가 민준이에게 재산 절반을 내 명의로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끊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어. 또 네가 그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아기조차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어. 네가 이씨 집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어. 또 예전에 민준이가 너를 속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 것도 너와 잘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가 그 일에 매달려 도무지 물러서지 않고 억지 부린다고 했어. 아빠가 이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울면서 우리에게 너를 설득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가족끼리 잘 지내라고 부탁했어. 그 말을 듣자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박선영 씨가 역으로 흑백을 전도하며 자신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니 양말하고 나를 재산을 탐하고 무례한 여자로 만들다니. 엄마,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저와 아기들을 해치려 했어요. 그 사람이 데려온 김미숙 아주머니를 시켜 제 보양식에 유두분만지를 넣었어요. 조산하게 하려고요. 제때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저와 아기들 모두 위험할 뻔했어요. 이민주는 저와 아기들을 위해서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이민준이 스스로 저에게 이전해 준 거예요. 그가 저를 속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지. 저는 한 것이지. 엄마는 멍해졌다. 분명 상황의 진실이 이렇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엄마는 서둘러 말했다. 서연아, 네 말이 정말이니? 민준이 엄마가 정말 그렇게 했어? 당연히 사실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진단 보고서와 김미숙 아주머니의 자백 녹음을 보여주었다. 엄마 아빠 보세요. 이건 병원 보고서인데 제 몸에 유두분만제 성분이 있다고 쓰여 있어요. 이건 김미숙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인정한 녹음이에요. 들어보세요. 아빠는 보고서를 다 보고 녹음을 다 듣더니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아빠는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쳤다. 너무 심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물지 않는다는데 자기 친손주, 친손녀를 해치려 하다니. 엄마도 말했다. 어쩐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싫어하더라니. 나라도 싫었을 거야. 민준이 엄마가 너무 악독해. 게다가 흑백을 전도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다니. 내가 뭘 했어? 우리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화내지 마.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은 네가 화낼 가치도 없어. 너는 지금 몸 잘 보살피고 아기를 무사히 낳는 게 가장 중요해. 맞아, 서연아.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우리를 또 찾아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 말 듣지 않을 거야. 너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엄마는 영원히 네 편이야.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다행히 부모님은 나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바로 그때 이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내 부모님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도 없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우리도 갑자기 오게 됐어. 아빠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 다 왔어. 네 엄마가 너무 심했어. 네가 잘했어. 마땅히 이사 나와서 살아야 해. 그래야 서연이가 편안하게 태교할 수 있지. 이민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서연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네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네 엄마가 너무 비이성적이야. 민준아, 앞으로는 꼭 서연이와 아기들을 잘 지켜줘야 해.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말고. 그럴게요, 어머니.
제가 평생 서연이와 아기들을 지켜줄게요. 다시는 그들이 어떤 상처도 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이민주는 부모님을 집에 머물게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이민주는 부모님께 사과하며 앞으로는 나를 잘 보살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빠도 우리에게 지난 일은 잊고 잘 살면 된다고, 아기가 태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다. 부모님을 배웅한 후 이민주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또 우리 엄마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줬네. 내가 이미 엄마에게 전화해서 분명히 말했어. 앞으로는 절대로 부모님을 찾아가지 말고 우리 삶을 간섭하지 말라고. 만약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거라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알아. 이민준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만의 삶을 살자. 더 이상 그 사람 신경 살자. 박선영 씨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좀 자제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내 회사까지 찾아가 내 동료들을 시켜 나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다.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친한 동료들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냈다. 어느 날 예전 동료인 최지혜 씨가 나에게 전화해서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오늘 회사에 왔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임신한 후에 아주 독선적으로 변해서 이민준 대표에게 재산은 내 명의로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말했어. 네가 이민준 대표와 진심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이씨 집안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 했어. 또 네가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너를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말했어. 최지희 씨가 이어서 말했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가 네 시어나.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박선영 씨는 정말 너무 심했다. 그녀는 내 아기를 해치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명예까지 훼손하려 하다니. 그녀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이민주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서둘러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여? 나는 최재 씨의 말을 그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몰아넣어야 만족하겠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즉시 박선영 씨에게 전화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전화 너머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민준의 화는 더욱 커졌다. 내가 경고했어요. 다시는 사은이 동료들을 괴롭히지 말고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정말 엄마와 인연을 끊을 거예요. 앞으로 엄마가 늙어도 제가 돌보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이민주는 나를 꽉 안으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줬네. 내가 이미 엄마에게 경고했어. 만약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정말 엄마와 인연을 끊을 거야.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흘렸다. 여보, 그 사람은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그 사람을 화나게 했죠?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야. 이민주는 안쓰러운 듯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네 동료들은 너를 다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게다가 우리는 재산이 내가 자발적으로 너에게 이전해 준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박선영 씨의 행동은 여전히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 나는 그녀가 더 심한 짓을 할까봐 걱정했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해칠까봐 걱정했다. 이민주는 내 걱정을 눈치채고 나를 위로했다. 걱정 마. 이미 경호원들을 고용했어. 앞으로 너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
모두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헛소문을 믿지 않을 거야. 이민준이 나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는 비록 처음에는 나를 속였지만 나중에 행동으로 나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증명했다. 임신 8개월이 넘어가자 내 배는 이미 공처럼 커져 행동이 더욱 불편해졌다. 이민주는 거의 모든 회사 일을 제쳐두고 매일 나와 함께하며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박선영 씨가 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우리 새집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며 우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이민주는 소동을 듣고 즉시 경호원들에게 처리하라고 했다. 경호원들은 박선영 씨를 문 밖에서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박선영 씨는 문 밖에서 울면서 소리쳤다. 민준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내 손주, 손녀 보고 싶어. 앞으로는 너희 삶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나는 거실에 앉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실망했다. 더 이상 그녀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이민주는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그 사람 말 듣지 마. 우리가 들여보내지 않으면 돼. 그 사람은 그저 동정심을 얻으려고 우리가 용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줬는데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내 기분에 영향을 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민주는 경호원들에게 전화해서 박선영 씨를 쫓아내라고 했다. 박선영 씨는 우리가 들여보내주지 않자 더욱 심하게 울었다. 문 밖에서 우리가 불효자라며 은혜를 모른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경호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박선영 씨는 마지못해 떠났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박선영, 이 모든 것이 네 자업자득이야. 네가 예전에 나에게 온갖 괴롭힘을 주고 심지어 내 아기까지 해치려 했으니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마땅해. 박선영 씨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완전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더 미친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와 아기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다. 박선영 씨가 경호원들에게 쫓겨난 후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녀가 그냥 넘어갈 리 없다고 생각했다. 이민주는 내 걱정을 눈치채고 특별히 경호를 강화했다. 집에 경호원 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나갈 때도 2명의 경호원이 동행했다. 그 자신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했다. 임신 9개월째 내 배는 이미 너무 커서 움직임이 매우 힘들었다. 의사는 언제든지 출산할 수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했다. 이민주는 회사 일을 완전히 부사장에게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해 집에서 나와 함께했다. 매일 나에게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었으며 아기들에게 동요를 불러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온화함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내가 잠든 사이에 갑자기 극심한 복통에 잠을 깼다. 배를 움켜쥐고 너무 아파 온몸이 떨렸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민준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긴장해서 말했다. 사연아, 혹시 아기 나올 때 됐어? 지금 병원에 데려다 줄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빠르게 옷을 입고 나를 안고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산후 도우미도 서둘러 따라왔고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왔고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차 한 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사는 이미 시동을 걸어 놓았다. 이민준이 나를 안고 막 차에 오르려는데 갑자기 옆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 바로 박선영 씨였다. 그녀는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미친 눈빛으로 나에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김서연, 인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와 네 시바지들을 함께 죽여버릴 거야. 나는 너무 놀라 혼비백산했다.
이민주는 반응이 매우 빨랐다. 즉시 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자신의 등짝으로 박선영 씨의 공격을 막았다. 나무 막대기는 이민준의 등에 세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미쳤어요. 이민준은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사람은 엄마 며느리고 뱃속에는 엄마 친손주, 친손녀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친손주, 친손녀가 뭐 어때서? 박선영 씨는 붉어진 눈으로 미친 사람처럼 다시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나를 때리려 했다. 다 걔 때문에 네가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 다 걔 때문에 우리 씨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내가 걔를 죽여버릴 거야. 경호원들이 서둘러 달려와 박선영 씨를 꽉 잡고 그녀의 손에서 나무 막대기를 빼앗았다. 박선영 씨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나 걔를 죽여버릴 거야. 걔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이민주는 등짝의 통증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안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운전사에게 말했다. 빨리. 차는 빠르게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나는 이민준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배가 점점 더 아파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박선영 씨의 그 미친 모습은 나를 너무나 두렵게 했다. 박선영 씨의 그 미친 모습은 나를 너무나 두렵게 했다. 그녀는 정말 나와 아기들을 죽이려 한 것이었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기들도 괜찮을 거야. 그의 등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를 위로할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즉시 나를 분만실로 밀어 넣었다. 이민주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의사가 막았다. 그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시시때때로 분만실 안을 들여다보며 얼굴에는 걱정과 자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분만실 안에서 죽을 만큼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꼭 아기를 지켜야 해. 꼭 아기를 무사히 낳아야 해. 몇 시간의 고통 끝에 새벽 1시 두 번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나의 남녀 쌍둥이 아기들이 마침내 태어났다. 의사는 두 작은 아기를 안고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주 씨 부인. 남녀 쌍둥이입니다. 아들은 섬, KG, 딸은 KG입니다. 둘 다 아주 건강해요. 아기를 듣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고 의사는 아기들을 내 옆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너무나 작고 부드러웠다. 눈을 감고 작은 입술이 끊임없이 꼼지락거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들의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음속은 전례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이민준이 곧장 달려왔다. 그는 나와 아기들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안겨줘서 고마워. 그는 고개를 숙여 아기들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온화함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아가들아, 아빠야. 바로 그때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이민준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경찰에 전화해서 박선영 씨의 행동을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미 박선영 씨를 연행해 갔다. 조사 결과 박선영 씨는 오랜 기간의 편협함과 극심한 질투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미 사이미스에 해당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이민준의 등도 검사했는데 다행히 표피적인 상처일 뿐 뼈했는데 다음날 내 부모님과 이수민이 병원에 왔다. 부모님은 두 귀여운 아기들을 보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셨다. 계속해서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남녀 쌍둥이라니 완벽하구나 라고 말했다. 이수민도 아기들을 보며 눈에 애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미안해. 예전에는 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듣고 세연이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한 이 모든 일들 정말 미안해. 세연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리고 두 순진한 아기들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잊자. 앞으로 우리 잘 지내면서 함께 아기들을 돌보자. 이수미는 기뻐하며 말했다. 고마워, 새언니. 앞으로 새언니에게 잘해주고 조카들을 잘 보살펴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선영 씨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주는 결과를 듣고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그녀를 면회하러 가지도 않았다. 그는 박선영 씨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를 때리려 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수미는 가끔 교도소에 박선영 씨를 면회하러 갔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매우 슬퍼했다. 그녀는 박선영 씨가 교도소에서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자주 허공이 되고 말을 하거나 시시때때로 아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민준의 회사도 이 일로 인해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빠르게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정에 쏟았다. 매일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내가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며 완벽한 슈퍼데디가 되었다. 그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과 옆에 있는 두 귀여운 아기들을 보며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예전의 억울함과 고난은 아기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모두 사라졌다. 나는 박선영 씨의 최후는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기심, 편협함, 그리고 질투 때문에 여러 번 나를 해치려 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반면 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얻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를 해쳤던 사람들은 결국 마땅한 벌을 받았고 나는 풍파 속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결국 나만의 행복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기들이 백일잔치를 하던 날 이민주는 나에게 더 큰 놀라움을 주어 나를 감동시켰다. 아기들의 백일잔치 날 이민주는 잔치를 매우 성대하게 열었다. 양가 친척, 친구들, 그리고 그의 회사 중요 사업 파트너들도 모두 초대했다. 호텔 연회장은 따뜻하고 경사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온통 분홍색과 파란색 풍선이 가득했다. 벽에는 아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연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한 채 딸을 안고 있었다. 이민주는 아들을 안고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품에 안긴 곱고 예쁜 아기들을 보고 옆에 서서 나에게 부드럽게 웃어주는 이민준을 보고 옆에서 나에게 부드럽게 웃어주는 이민준을 보고 손님들은 모두 축복을 건네며 아기들이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했고 우리가 아들, 딸 쌍둥이를 얻은 것을 부러워했다. 내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손님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술 따라주셨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이수민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아기들을 돌보고 손님들에게 소개해주며 완벽한 고모가 되어 있었다. 백일잔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민주는 아들을 안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아들과 딸의 백일잔치에 참석해주신 친애하는 친척 여러분과 친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축복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제 아내 김서연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정하게 나를 보았다. 서연아, 고마워. 지난 일에 개의치 않고 나의 기만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토록 힘든 시간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줘서 고마워.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녀 쌍둥이를 낳아주고 나에게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예전에 나는 이기심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아무리 상처를 많은 너에게 약속할게.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나중에는 여러 번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상처를 줬어. 지금부터 내 평생 너를 잘 사랑하고 너와 아기들을 잘 보살펴서 너희가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할 거야. 무대 아래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나는 이민준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흘렸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이 순간 모두 행복의 눈물로 변했다. 이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제 아내 김서연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회사 지분, 모든 것이 다 그녀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무대 아래는 술렁거렸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나도 멍해졌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민주는 나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이건 보상이 아니야. 이건 너에 대한 나의 약속이야.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너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재산보다 소중해. 내 모든 것은 원래 너와 아기들의 것이어야 해. 앞으로 네가 이 가정의 여주인이야. 모든 일은 네가 결정해. 나는 다시는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을 안고 무대 위로 올라가 이민준의 품에 안겨 울면서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바보 같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이민준은 나와 아기들을 꽉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내 곁에 남아줘서 고마워.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무대 아래의 박수갈채는 더욱 뜨거워졌다. 내 부모님은 감동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수민도 눈가가 붉어진 채 끊임없이 박수를 쳤다. 백일 잔치가 끝난 후 손님들은 모두 떠나갔다. 나와 이민주는 아기들을 안고 호텔방에 앉아 잠시 동안의 평온함을 만끽했다. 이민주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알아? 예전에는 사업에 성공하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난 후에 알았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한 가정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행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아기들이 생기고 나서야 알았어요. 행복은 결코 남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민주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 우리 함께 아기들을 키우자. 그들이 학교에 가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보자. 우리 또 함께 여행 가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날들이 지나고 아기들은 점점 자라 더욱 귀여워졌다. 아들은 듬직하고 이민준처럼 침착했고 딸은 깜찍하고 나처럼 잘 웃었다. 그들은 집안의 비타민이었고 매일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민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모든 에너지를 가정과 나에게 쏟았다. 그는 불필요한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에 돌아와 내가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아기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함께 놀아주었다. 함께 놀아주었다. 주말에는 우리는 아기들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교회로 피크닉을 갔다. 이수민도 자주 집에 와서 아기들을 보러 왔다. 매번 올 때마다 많은 장난감과 간식을 가져왔고 아기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그녀는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성숙하고 철이 들었다. 더 이상 예전의 철없음과 제멋대로인 성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선영 씨는 교도소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감형을 받아 3년 후에 출소했다. 이수민이 그녀를 데리러 갔고 집에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나와 이민주는 거절했다. 우리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의 현재 행복한 삶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수민은 매달 그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가끔 돌아가서 그녀를 보러 갔다. 듣자 하니
그녀는 나중에 불교에 귀의하여 매일 절에서 불경을 외우고 기도한다고 했다. 아마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이리라. 나는 이민준의 지지 아래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작은 유아용품점을 열었는데 사업이 꽤 잘 되었다. 매일 오가는 엄마들을 보며 그들의 품에 안긴 귀여운 아기들을 보며 내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한가할 때면 나는 이민준과 함께 아기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떤 때는 예전의 날들을 떠올린다. 그 억울함과 고난들을.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 경험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나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늘 옆에서 잠든 아기들을 보며 옆에서 나에게 부드럽게 웃어주는 이민준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한다. 운명이 나에게 이민준을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가 사랑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에 감사하며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은 재벌가에 시집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일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며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해쳤던 사람들은 결국 마땅한 벌을 받았다. 박선영 씨는 고독 속에서 여생을 보내며 자신의 편협함과 악독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예전에 나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나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은 탄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저 선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서 길을 열어준다.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 건강한 부모님, 그리고 날마다 발전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이 아직 길고 갖가지 도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민준이 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아기들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든 풍파를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는 다소 곡절이 많고 험난했지만 결국 완전한 결말을 맞이했다. 나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떤 어려움과 좌절을 만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용감하다면 분명히 어둠을 뚫고 나와 당신만의 햇살과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량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부드럽게 대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들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길에서 가장 소중한 훈장이 될 것이다.